소설가 스티븐 킹의 에세이 유혹하는 글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편집자는 언제나 옳다. 그러나 편집자의 충고를 모두 받아들이는 작가는 아무도 없다. 타락한 작가들은 한결같이 편집자의 완벽한 솜씨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글쓰기는 인간의 일이고 편집은 신의 일이다. 그렇게 신과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책이라면 서점은 그 둘이 만들어낸 하나의 세계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세계에서 일책일문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문학 분야 책 한 권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매일 문학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김혜진 작가의 9번의 일입니다. 2019년 10월에 한겨레 출판에서 출간했고요. 김혜진 작가의 전작인 딸에 대하여와 비슷한 분량의 장편 소설입니다. 최다혜 작가의 조용한 오후라는 회화 작품을 표지로 두른 하드커버가 인상적인데요. 그림의 색상이며 구도가 책의 분위기와 무척 어울린다는 느낌입니다. 뒷표지에 은유 작가의 추천사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왜 일하는가? 살면서 자꾸 놓치는 물음이다. 소설가 김혜진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계의 논리에 결박된 인물을 내세워 노동을 통해 사람이 변형되고 왜소해지는 과정을 날렵한 필치로 그려낸다. 이는 자기 일의 중지 버튼을 눌러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으로부터 가장 먼 존재가 되는지에 대한 고찰이자 남들처럼 살고픈 욕망이 강할수록 남들에게 등 돌리게 하는 자본 시스템에 대한 고발이다. 생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일하지만 일이 삶의 근간을 갉아먹는 실존의 모순은 너무도 실감나서 섬뜩하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누구나 느낄 것이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보다 무서운 일은 자신의 모습이 아닐 거라 믿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임을 말이다. 노동이 공공연히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는 세상. 더 늦기 전에 읽어야 할 소설이다. 짧지 않은 추천사인데 무척 흥미롭고 감명하게 읽힙니다. 소설은 더 흥미롭습니다. 출판사에서 소개한 책의 줄거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신회사 현장팀에서 26년을 근속한 그는 그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새로운 부장의 호출을 받는다. 저성과자로 분류돼 세 번째 재교육을 받기 직전이었다. 부장은 그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한다. 동료들조차 연장자가 자진해서 나가주길 바라고 있다는 걸. 교육 후에는 최종 평가서가 나올 거고 평가 점수에 따라 업무나 업무지가 바뀔 수 있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몇 달 전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다세대 건물을 매입했고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다. 아내는 마트에서 2교대로 일을 한다. 다세대 건물의 누수 수리비, 대출금 이자와 원금, 자동차 할부금, 연금, 보험료, 아들의 학비, 경조사비, 장인의 병원비, 노모의 시골집 수리비.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그에겐 없다. 걱정과 두려움은 시시때때로 찾아오고 미래라고 할 만한 건 너무 멀다. 그것들이 그가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아니다.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는 부장의 권고사직 제안을 거절한다. 결국 최하 등급을 받고 타 지역 거점센터로 발령이나 인터넷 상품 영업일을 하게 된다. 상품 계약을 못한 달은 월급에서 30%가 삭감된다. 그는 그 일이 자신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업무도 주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걸 곧 깨닫는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의 공유기를 무료로 교체해준 일로 업무 촉구서 경고장을 받게 된다. 곧 두 번째, 세 번째 촉구서가 이어진다. 2주 뒤 그는 다시 한번 떠밀리듯 지방 소도시 시설 1팀 분기국사로 발령난다. 그곳에서 그는 인터넷 수리와 설치, 보수 업무 일을 하며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휴가를 내고 친구의 죽음을 추모하는 노제에 참석하고 온 다음날 무단 결근 통보를 받게 되고
곧 출퇴근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된다. 그가 노조에 가입한다. 몇 달의 투쟁 끝에 그는 본사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으로서 변두리의 한 소읍인 78구역으로 복직한다. 그곳에선 통신탑 설치를 반대하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그곳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언제까지, 어디까지 밀려나게 될까? 이렇게까지 밀려나면서도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를 결국 찾게 될까? 9번의 일은 그의 노동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기록한 소설입니다. 그렇게 세공된 이야기는 그의 삶이면서 우리의 노동과 무척 가깝다는 걸 책장을 넘기면서 깨닫게 됩니다. 작가는 소설을 쓰기 몇 해 전 통신회사 노동조합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일상을 짧은 시간이나마 지켜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엔 어떤 소설을 쓰게 될지, 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9번의 일 말고도 김혜진 작가의 소설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의 등단작 치킨런에 등장했던 배달 노동자는 무척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노동은 숭고한 것인데 누군가의 노동을 떠올리면 애달픈 감정이 생기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노동 현장에서 왜소해지고 시시때때로 모멸감을 경험해 왔기 때문일까요? 통신회사 현장팀에서 26년을 근속한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오늘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9번의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설의 도입부입니다. 그는 수리와 설치,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통신회사 현장팀에서 26년을 일했다. 그에겐 새끼 고양이처럼 연약하고 자그마하던 회사가 지금처럼 큰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데에 비밀스러운 자부심과 동료의식이 있었다. 그런 것들은 오랜 세월 아무도 모르게 그의 몸 어딘가에 새겨진 것 같았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그는 부장의 호출을 받았다. 한 달 전 새로 온 그 사람은 그보다 훨씬 나이가 어렸다. 그럼에도 그보다 현명하게 처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필요한 말을 했고 괜찮다 싶을 정도의 예의와 배려를 보였으며 또 어느 순간엔 언제 그랬냐는 듯 냉정한 태도를 취할 줄 알았다. 일찍 오셨네요. 차 한잔 하시죠. 커피 괜찮으세요? 먼저 와서 그를 기다리던 부장은 그렇게 묻고는 곧장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다.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일회용 컵을 들고 무리를 지어 가게를 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는 창 너머 도로를 지나는 차들과 이리저리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으로 좇았다. 제법 가을이라고 할 만한 잘 마른 햇살이 정오의 거리 위에 환하게 펼쳐져 있었다. 생각을 하자, 생각을. 그는 혼잣말을 했다.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잔에 담긴 커피를 내려다보며 담담히 부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상대가 하는 말을 경청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에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상하고 준비할 만한 시간이 주어진 적이 없었다. 오늘 해야 하는 일은 많았고 그걸 다 해내면 어김없이 하루가 끝났다. 그의 하루라는 건 처음부터 그의 능력과 노력, 수고에 맞게 잘려져 있는 것이었다. 무언가 말할 수 있다면 그는 겨우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커피 한 모금을 오래 입안에 머금고 있었다. 따뜻한 기운이 가라앉으면 불에 탄 향이 났고 비로소 쓴맛이 감돌았다. 형편없는 커피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이곳도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새 건물이 지어지고 벤처기업들이 건물을 임대해 사무실을 열고 국가에서 이곳을 벤처특구로 지정한다는 소문이 2, 3년 전부터 파다하다는 말이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는 일부러 과장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 순간 자신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요약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길고 긴 시간이 펼쳐지고 또 펼쳐지기만 했다. 펄럭거리며 자꾸만 펼쳐져서 어디를 짚고 읽어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번에 퇴직금 받으시면 이 근처 어디 오피스텔 하나를 사셔도 좋을 겁니다. 임대 수익이 괜찮다더군요. 저도 회사 간두고 월세나 받으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만. 부장은 팔짱을 끼고 몸을 젖힌 채 미소를 지었다. 그럼에도 곤혹스럽고 불편한 기색은 다 감춰지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라고 그는 짐작했다. 소설 속 화자는 회사의 통보에 따라 여러 지역과 부서로 발령받습니다. 다음은 통신탑 설치 업무를 맡았을 때 그의 사택으로 찾아온 이들과 그가 논쟁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당신들이 하는 일입니까? 좋은 일, 옳은 일, 그게 당신들 일이에요? 월급 얼마 받아요? 많이 받아요? 얼마든 주는 만큼 받고 살 수 있으니 좋네요. 고맙다, 훌륭하다, 칭찬도 듣고요. 그는 여자를 향해 이죽거렸다. 여자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떠올랐고 이내 멸시와 경멸의 기색이 어른거렸다. 이봐요.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통신탑을 몇 개나 더 박아야 하는지, 100개를 박는지, 1000개를 박는지, 그게 고주파인지 저주파인지 난 관심 없어요. 나는 이 회사 직원이고 회사가 시키면 합니다. 뭐든 해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곁에 서 있던 남자가 말했다. 선생님, 다들 돈이 필요하지만 모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는 보란듯이 3번의 다리를 걸고 힘껏 떠밀었다. 3번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이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무릎을 감싸진 3번을 가리키며 말했다. 봐요, 일이란 건 이런 겁니다. 얘 다리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그까짓 옳고 그른 것 구분을 못해서 다리 병신이 된 줄 압니까? 일이라는 건 결국엔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게 정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지 않습니까? 외국엔 통신탑 설치에 관한 매뉴얼이 상세하게 있습니다. 우리도 법이 없어 그렇지 다 같이 조정해서 법안을 내면 돼요. 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아닐 겁니다. 그래도 조금씩만 양보하면 남자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 그가 되물었다. 양보요? 내가 뭘 양보합니까? 내가 뭘 더 양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세 드신 분들과 이렇게 매일 싸우는 게 괜찮으세요? 괴로우시잖아요. 힘드실 거 아닙니까? 이러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는 3번의 뒷덜미를 잡아 강제로 일으켰다. 그런 다음 뒷주머니에서 꽂아둔 목장갑을 꺼내 3번의 바지춤과 셔츠 여기저기를 털어주었다. 장갑이 옷까지 여기저기를 탁탁 때릴 때마다 흙먼지가 피어났다. 내가 이 동네 노인들과 싸운다고 생각해요? 난 이 동네 사람들과 싸우는 데에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만 가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의 일순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아주 몹쓸 인간이 되었다. 누구도 더 이상 그에게 인간적인 배려나 호의를 기대하지 않았으므로 그로선 차라리 아주 마음이 편했다. 3번과 7번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3번은 그와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면 겁에 질려 반사적으로 움직였고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거칠게 주민들을 몰아붙였다. 7번은 그날 이후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렸다. 할 말이 있을 때는 3번을 통해 짤막하게 용건을 전달했고 그도 그렇게 했다. 이야기의 재미를 함께 나눠보고자 마련한 시간인데요. 짧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쓴 짧은 소설입니다. 읽고 쓰는 사람들을 위한 격월간 문학 잡지 리터 5에 실린 글인데요. 리터는 매우 커버 스토리를 두고 그를 주제로 삼은 플래시 픽션을 싣습니다. 2017년 4월에 발간한 리터 5의 주제는 4월 16일이었습니다. 그날의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기계적으로 등분하고 사건과 관련 없어 보이는 인물들의 삶에 슬픔이 침입하는 과정을 최은영, 김혜진, 백수린, 이혁진, 유재영 작가가 5시선으로 에둘러 재구성했는데요. 오후 9시에서 자정을 두고 제가 쓴 이야기의 제목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이야기를 남기고
일책일문 두 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우리는 무언가 기념하기 위해 만났다. 무엇을 기념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다. 아마 만난 지 300일째라든가 지나쳐버린 생일 혹은 연말정산 환급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 무렵 그와 나는 별거 아닌 일에도 나를 붙여 만나곤 했으니까. 둘 중 누군가 나서서 기념일이라고 이름 붙이면 그대로 따르곤 했다.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념일을 만들었던 셈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일엔 좀처럼 만날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내가 먼저 제안했고 그도 동의했다. 나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했다. 그는 전자제품을 다루는 서비스 센터의 기술직이었는데 우리는 서로의 업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연애를 시작했다. 낯선 목소리와 대화한다는 점은 같았고 해결할 문제가 각각 사람과 기계에 있다는 점은 달랐다. 관계의 온도 역시 그만큼 달라서 내가 감정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그는 순차적으로 위로했고 타이밍이 맞지 않아 서로를 난감하고 막막하게 여길 때는 시간이 지난 뒤에 서운하거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었다. 그날은 모처럼 정시 퇴근이 예정된 날이었다. 퇴근 후 극장 로비에서 만나 영화를 보기로 했다. 근처 산책로와 맛집도 미리 알아봐 두었다.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예약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모두 구조했다는 속보가 나올 때 그가 먼저 소식을 전했고 그렇지 않다는 정정 보도는 퇴근 직전 동료에게서 들었다. 각자의 사정으로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서 영화 상영 5분 뒤 극장에 들어갔다. 손을 맞잡고 영화를 보다가 어떤 장면에선가 깍지 낀 손이 풀렸다. 영화가 끝난 뒤 산책로로 향했으나 기대했던 풍경과는 달랐다. 그 사이 유명세를 떨친 길 어디에도 산책할 공간은 보이지 않았다. 곧바로 맛집으로 향해 한동안 줄을 선 뒤 저녁을 먹었다. 맥주까지 곁들여 새로 배속된 팀의 분위기와 파견 일정, 치솟는 전셋값, 그리고 중얼거림으로 일관하던 고객과의 상담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으나 누구의 하재건 길게 이어가지 못했다. 저녁 9시 그가 씻는 사이 나는 텔레비전을 켰다.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온 곳은 그 무렵이었다. 다짜고짜 뉴스를 봤느냐고 물었는데 나는 엄마가 기운 배를, 가판이라곤 보이지 않는 그 배를 가리켜 한 말이라는 걸 알았다. 엄마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 배가 작년 제주도에 갈 때 탔던 배라는 걸 알았다. 배가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느냐고 엄마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퇴근은 했지. 엄마는 뒤늦게 안부를 물은 뒤 문 단속을 강조하고 전화를 끊었다. 욕실에서 나온 그가 통화 내용을 들은 듯 이것저것 물었으나 대답할 말이 선뜻 떠오르지 않았다. 엄마와 컵라면을 나눠 먹던 3층 식당도, 불꽃놀이를 구경하던 4층 가판도, 조류 탓에 몇 번이나 침대에서 뒤척였던 객실도 모두 물에 잠긴 뒤였다. 식당 근처 통로에서 마주쳤던 한 선원의 유니폼만이 기억 속에서 선명했다. 3층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를 만났다. 하얀 블라우스 위로 앳되고 상기된 얼굴빛이 드러났고 그 아래에는 숨길 수 없는 고단함이 가득했다. 저 기둥을 돌아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선실이 보일 거라고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세월이라고 적혀있던 시설물은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게 되었다. 채널을 돌려가며 뉴스를 보다가 11시쯤 그가 먼저 잠들었다. 볼륨을 소거하고 국무총리가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한 광경이며 실종자 가족이 소리 없이 울부짖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기운 배에서 탈출한 아이들이 구명정과 어선에 오르는 장면이 무심히 흘러나왔다.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숫자가 바뀌기를 기다렸지만 어느 쪽으로도 이동하지 않았다. 그렇게 믿기지 않는 화면을 보면서도 자정이 되기 전 잠이 들었다.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였다. 아침에 그가 나를 깨웠다. 전날 입었던 옷을 그대로 갖춰 입고 있었다. 사방이 고요했고 해사한 얼굴에 그가 물었다. 어떻게 됐어? 이후의 대화는 기억나지 않는다. 전날 함께 걸었던 길과 먹었던 음식, 기울어가는 배와 울부짖는 이들의 모습은 선명한데 내 목소리는 소거된 채로 들리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2014년 4월 16일 밤의 기억이다. 같은 일을 하며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그와는 여전히 만나고 있지만 예전처럼 기념일을 만들진 않는다.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그의 질문에 나는 뭐라고 답했나? 어떻게 말할 수 있었나? 아직도 그 답을 찾는 중이다. 할 수 있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떠올린다. 그 가운데 기억하는 날이 있고 무너지는 날이 있다. 내가 있었다.